안녕하세요. 지선쌤의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경제활동과 경제체제,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로 이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한 번 듣고 이해를 다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의 활동지를 꺼내서 물론 답이 적혀져 있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답을 적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생존의 문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어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생산한다라고 하고요. 생산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적을게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생산,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것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배한다라고 하고요. 또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크게 생산, 분배, 소비 활동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도 용돈을 받으시나요? 내가 받는 용돈, 또 우리 가족의 재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항상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개인뿐이 아니고 국가나 개인은 물론이고요. 국가나 사회도 늘 이런 자원이 부족하다. 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뭐에 비해서?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의 경우에도 복지비, 국방비 너무 돈 나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더 중점으로 해야 할까? 바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용어인데요.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비해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해줄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바로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적을게요. 희소성. 용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희소성의 특징은요. 희소성의 특징은요.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요거가 포인트인데요. 사람의 욕구에 비해서 존재량이 한정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 나올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냐? 사람의 욕구, 구성원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가 바로 곧 경제 문제가 되겠죠. 이 자원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희소성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또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희소성 때문이다. 자, 희귀하지만 희소성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리튬이라고 하는 게 희귀한 금속인데요.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기차 이런 거에 리튬이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데 희소한 금속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희귀하다고 해서 모두 다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희소성은 절대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구성원의 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희소성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신발을 살 때 갖고 싶은 신발은 많아도 모두 살 수가 없죠. 이게 희소성의 원리 때문인데요. 한정된 용돈이 만약에 내가 10,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살 수 없죠. 그래서 10,000원으로 내가 가장 사고 싶은 것 첫 번째, 예를 들어 나는 신발을 살 때 어떤 신발을 살까? 나는 운동화를 살까? 아니면은 슬리퍼를 살까? 다 사면 좋겠지만 우리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굽높이 신발을 살까?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에는 나는 운동화를 사겠어 라는 것은 내가 제일 운동화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할 때 지불한 비용, 그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 이것이 포기한 거죠. 이런 거를 바로 이 포기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한데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용어가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경제용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또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선생님 좀 지울게요. 왜냐면은 이게 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지우개로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싶어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해를 좀 시키고 싶어서, 자, 우리가 지금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을 한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대학 진학을 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책값도 내야 되고요. 교통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가면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나는 취업을 했다. 그죠? 그러면 취업을 할 때 취직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는 거죠. 여기서 소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하고 요거를 지불한 거예요. 대안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나 같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보다는 나는 취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더 나한테는 좋은 선택이겠어 하면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물론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지만 나는 취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나는 대학을 반드시 진학을 하는 게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난 이게 더 값지다고 생각해 하면은 대학을 진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왜, 이 기회비용 하면 선생님이 항상 생각나는 스토리가 인어공주 이야기예요. 인어공주는 왜 목소리를 버리고 다리를 얻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위해서, 그죠? 내가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이 인간이 사는 어떤 경제활동 내에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 희소성 때문에 발생을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각해 봅시다는 저번에 교과서로 선생님이 정리했으니까 요거는 저번에 교과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경제체제의 비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경제 문제는 바로 희소성의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문제의 첫 번째는요. 모든 사회는 희소성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첫째, 여기다 적을게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생산.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뭐 예를 들어보죠. 만일 내가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시간과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는 없죠. 또 무한대의 양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자본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스트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토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기계를 사서 만들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토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떤 생산 요소를 활용해서 생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자, 그래서 생산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생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을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줘야겠죠. 그래서 요리사에게, 뭐 홀 서빙하는 친구에게, 다양한 그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점에서 남은 이익을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가장 생산이나 소비를 할 때 들인 비용에 비해서 얻은 효과의 비율을 크게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을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 한 친구가 10개의 빵을 가져와서 30명의 학급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자 합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10개의 빵이 있습니다. 10개의 빵을 30명의 학급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로 해요. 빵을 가져온 사람과 친한 정도에 따라 빵을 나누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비 뽑아서 먹을 사람을 결정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주자. 아니다. 30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자, 사회마다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사회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국가의 통제나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나 제도를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기준을 설정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다시 여기다 적어볼게요. 시장, 계획경제, 그 다음에 혼합.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경제 체제에서는요,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하는 문제를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두는 거죠. 그래서 가게와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는요, 일단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빈부격차나 또는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장경제에서는 우리가 가게와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게 해주는 게 시장경제 체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경제라는 게 있는데요. 계획경제는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아까 나온 기본 경제 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국가가 전부 다 계획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중앙에서 주택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주택 종류, 생산 방식, 생산량을 결정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정부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시장 경제가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게끔 하면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어떤 효율성을 따른다고 하면, 계획 경제는 형평성이죠. 공평하게.
아까 선생님이 경제 문제가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장 경제는 효율성을 따진다면 계획 경제는 형평성을 중심으로 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체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 완벽한 시장 경제 체제나 계획 경제 체제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 없는 시장 경제도 자유로운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시장 하나 없는 계획 경제도 없어요. 보통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조차 계획 경제 체제 국가라고 알려진 북한에서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암시장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나라는 바로 혼합경제 체제를 선택합니다.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자, 이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으로 1930년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대공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시장 경제에 맡겼던 운영 원리를 신봉했던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뉴딜 정책을 펼치죠.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은 바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학교에 와서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오셔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경제체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